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자, 이번 주는 벌써 이제 9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간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참 걱정스러웠는데 어떻게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한다.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혹시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자, 과연 특히 이건 뭐입니다. 결정론이라고 하는 우리 다른 직관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양립 가능한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죠. 여기 보세요. 짜장면과 짬뽕이 있네요. 뭘 먹어야 될까요? 고민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유롭게.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직관과 함께 동시에 어떤 직관도 가지고 있냐면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와 같은 그런 직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직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걔네들이 뭔가 그 톱니바퀴에 따라 굴러가듯이 이게 다 모든 것이 아기가 맞게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뭔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의 직관을 가지고 있죠. 두 직관 모두 매우 강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뭐 돌이 떨어지면 돌을 잡고 돌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미래는 결정돼 있어 보이죠? 놓으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왜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은 항상 그 전에 원인을 가져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최초의 선행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미래가 다 결정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거기에 기대고 있고요. 심지어 인간에 대해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환자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허리가 왜 아픈 거죠? 의사가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본 결과 환자분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가보시죠. 라고 하면 환자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도대체 왜 아픈 건지 답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답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허리가 아픈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아프겠죠. 바로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건데 의사는 그 원인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물론 원인을 못 찾을 수는 있어요. 의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현대의학의 어떤 한계 때문에 실제로 있는 그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환자는 저 의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병원에 찾아가겠죠. 아, 이 의사 돌팔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 내 허리가 아픈 진짜 원인을 찾아달라고 또 요구를 하겠죠. 그 사람이 또 못 찾으면 또 다른 병원에 찾아가고 돌다가 이제 고통을 겪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이 환자는 저 의사의 말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바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났다. 그냥 허리가 아픈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환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반면에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을 먹을 때는 비슷한 직관을 반대되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직관을 또 사용하죠. 앞에 짜장면과 짬뽕이 보이네요. 뭘 먹을까요? 갈등돼. 짜장면도 먹고 싶고, 얼큰한 국물에 짬뽕도 먹고 싶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번엔 짬뽕을 먹겠어.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미래가 결정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었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다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이유에선가 짬뽕을 먹기로 결정을 한 거죠.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미래가 두 가지 미래가 다 열려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닫히고 하나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저의 직관에 따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매 순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또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지 이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건 제 마음이죠. 그게 어디선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죠. 심지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10분 전에 결정이 돼 있었을까요? 5초 전에 결정돼 있었을까요? 제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결정이 돼 있었을까요? 손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결정이 돼 있었을까요? 제가 이 순간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결정 내린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까요, 제가?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그 순간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손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왼손을 올릴 수도 있고 오른손을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왼손 오른손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아마 이게 거울상으로 찍히는 거라서 그건 다 제 맘대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직관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결정론적 직관과 자유론적 직관 둘 다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강력한 직관을 둘 다 수용하기는 또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정론적인 직관이 맞다면 세계에 포함된 나 역시 세계에 포함되어 있죠. 자연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결국 다 뭐로 이루어진 거니까 수많은 그 분자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자연 법칙에 작동하는 대로 저도 작동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계에 포함된 나의 행동, 나의 선택 결과 역시 이 세계의 선행 조건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었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선행 조건들 역시 그 이전의 선행 조건들에 결정되고 심지어 이걸 조건들을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됐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애초에 달리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생각으로는 짬뽕도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었죠. 생각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달리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저는 짬뽕을 먹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달리 선택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진정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선택이란 뭐예요? 두 선택지가 모두 열려 있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어느 한쪽은 이미 선택될 수가 없었던 거라면 사실은 진짜 선택은 아닌 거죠.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거죠. 따라서 결정적인 직관이 맞다면 저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자유론적인 직관이 맞다면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나의 결심 전까지는 결과가 결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저의 결심 이전에 어떠한 물리적 사건들도 결과를 결정해주지 못하고 이 말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선행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자유론적 직관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선행 조건으로부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는 경우에 따라서 적어도 세계의 일부 사건들은 자연 법칙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동일한 선행 조건으로부터 알지 못할 무언가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저의 어떤 의지라고 하는 무언가, 비물리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음을 허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자유론적 직관이 맞다면 결정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두 직관은 완전히 양립 불가능해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둘 중에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문제는 어느 쪽 직관도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결정론적 직관은 우리가 과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물건을 만든다거나 또는 의학적 탐구를 한다거나 항상 필요로 하죠. 자, 뭔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왜 연구를 하죠?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왜 얘는 이렇고 얘는 저럴까? 둘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뭔가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계속 파고드는 거죠. 과학적, 의학적 탐구 다 바로 그런 직관에 기초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이런 결정론적 직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걸 포기해서는 거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반면에 자유론적 직관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만약에 내가 이게 조종당하고 있다. 아마 상당히 속상할 것 같아요. 뭔가 우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사실 알고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사실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착각에 불과하고 사실 다 조종당하는 것 또는 이미 운명 지어진 것들을 내가 할 뿐이라는 것면 전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떤 인간 행동에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잘못이든 잘한 일이든 그건 누구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칭찬을 하고 못했으면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의 행동이 모두 다 예견된 일이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결정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런 또 책임의 소재의 문제에서 자유론적 직관을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결정론부터 시작하죠. 자, 여기서 결정론적 직관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결정론적 직관을 수용하고 그리고 결정론적 직관과 자유론적 직관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1번 세계의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일단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론적 직관에 참이라면 어떤 자유로운 행동도 없다. 양립 불가능하니까 이걸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1번과 2번으로부터 뭐가 따라 나오죠? 결국 어떠한 자유로운 행동도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자유로운 행동도 없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죠. 자기가 진짜 결정해서 한 행동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바로 강한 결정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주 표준적인 논증 방식인 거죠. 결정론적 직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과 자유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따라서 자유로운 행동이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결국 4번을 거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 이걸 이제 강한 결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한 결정론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다 수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론자들은 반대예요. 결정론적 직관을 거부하고 뭘 받아들여요? 자유론적 직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대신에 2번은 수용해요. 결정론적 직관과 자유론적 직관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자, 1번을 거부하고 결정론적 직관을 거부하고 그래서 자유론적 직관을 수용하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건 받아들이는 거고요. 따라서 어떠한 자유로운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따라서 자유로운 행동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행동이 없다면 책임을 못 지겠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5번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론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금 자유론적 직관과 결정론적 직관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론적 직관도 받아들이고 자유론적 직관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둘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 2번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적이지만 자유로운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수용하고 2, 3번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행동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는 이 얘기는 수용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는 거부하는 거죠. 자, 요거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니까 사실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보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입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선 강한 결정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직관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매우 강한 직관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려면 어떤 논변들이 필요할까요? 자, 우린 정말 자유롭다.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뭔가 사실 의심스럽다. 자, 왜냐?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수많은 제약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인간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또 인간의 유전자, 이미 물려받은 그 유전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유전자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죠. 물론 그게 얼마나 강한 제약을 주는지는 아직 논란거리지만 유전자가 매우 중요한 제약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렇게 태어나서 특정한 사회에 놓인 사람들은 그 특정한 사회 관습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슷하게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죠.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행동을 하죠. 물론 이 동기와 욕구라고 하는 게 이미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욕구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동기와 욕구도 이미 뭐에 규정됐어요? 그 사람이 교육받고 그 사회의 어떤 관습에 의해서 학습된 방식의 동기와 욕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또 태생적인 그러니까 그게 그 양육에 의해서 자라오면서 생긴 이 사람의 어떤 그 욕구 방식이든 아니면 태생적인 방식인지든 이미 그런 욕구가 이미 정해져 있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놓일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요? 자신이 가장 욕망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가장 강한 욕구를 가진
선택지, 자신이 강한 욕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알고 보면 이미 이전 상태에 의해서 다 결정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자,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욕구도 있을 수 있죠. 매우 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식욕 아니면 뭐 돈에 대한 욕구. 하지만 그런 걸 절제할 줄 알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절제할 줄 알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죠? 자, 그 사람들은 그런 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 동기가 이 사람에게는 매우 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욕구, 가장 큰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 그게 독립적인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이지 거꾸로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결과가 항상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재비판이 가능하긴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사실은. 자, 이번에 근데 최근에는 욕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최근에는 뭘 가지고 많이 하냐면 두뇌 상태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다 결정된다 라고들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주로 누가? 신경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걸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1980년대에 그 리벳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 사람에게 뇌에 그 두뇌에다가 어떤 그 장치를 씌워요. EEG라고 하는 장치를 씌워가지고 이제 신경 뇌파를 이제 계속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제 스위치를 누르고 싶을 때 눌러라 라고 말해요. 근데 누르기로 결정한 순간 이 모니터에 요 타이머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초시계죠. 1, 2, 3, 4, 5, 6 제가 너무 빠른가요? 자, 1초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시계를 앞에 놓고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기로 결정한 순간에 바늘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 바늘의 위치를 기억해서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200ms, 그러니까 200ms라고 하는 게 이제 100분의 1000분의 200초죠. 1000분의 200초. 1000분의 200초면 자, 정량적인 얘기는 살짝 넘기고 대충 바늘이 요 순간을 가리킬 때 바늘이 요 정도를 가리킬 때 이제 요 피실험자가 눌러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서 바늘의 위치가 50을 가리키고 있네 라고 봤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저 50에 위치했을 때 누르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눌렀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니까 어떤 일관된 결과가 나오냐면 자, 요쯤에 있어 이제 누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사람이 의식적으로 딱 보고를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서 저는 이때 결정했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은 언제냐면 누르면 여기가 또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건데 누른 결과는
그거보다 한 200ms 뒤에 실제로 손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 리벳의 실험에서는 뭘 하나 더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뇌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죠.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보다 350ms 앞에, 그러니까 여기 550 써있지만 그거는 스위치를 누른 시점보다 550ms 앞이라는 거고요. 제가 누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350ms 앞에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뇌파가 점점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게 전형적인 피실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미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하는 시점보다 이미 뇌는 언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350ms 전에 먼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 뇌는 저의 스스로는 그보다 뒤에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스위치를 잠깐 뒤에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리벳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뇌가 이미 결정을 하고 의식은 나중에 알아차린다는 거죠. 의식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뇌가 결정하고 의식은 나중에 통보받는 것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 350ms라는 게 너무 작기도 하고 작은 값이 듣기도 하고 이 뇌파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소지가 많았는데요. 그 뒤에 이와 비슷한 실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실험이 되는데 이건 2007년에 하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한 결과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주 비슷한데요. 이 사람은 피실험자에게 모니터에 문자를 계속 보여줘요. 0.5초에 한 번씩 문자가 달라지게. 그래서 A, B, C, Z, K, M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문자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스위치를 누르기로 결정했으면 그때 자신이 결정한 시점에 모니터에 나타난 문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자는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기로 결정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랬대 이 사람은 스위치가 이번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왼쪽 스위치와 오른쪽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스위치를 누를지 오른쪽 스위치를 누를지를 결정을 한순간에 Z가 보였다고 합시다. 자, 그 순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눌렀습니다. 직후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의 뇌를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번에는 EEG가 아니라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그 MRI를 쓰는 거죠. fMRI라고 하는 그 병원 가면 아주 커다란 장치가 있거든요. 그 비싼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뇌를 이제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피실험자가 누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보다 그 시점을 지금 0이라고 한번 잡아보면요. 자, 이때 이 사람이 B를 봤어요. 딱 B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딱 본 순간에 나는 왼쪽을 눌러야지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왼쪽 버튼을 눌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보이려나 여러분에겐? 자, 눌렀어요. 눌렀는데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보면은 이미 10초 전부터 뭔가 뇌의 어디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5초 전에는 또 다른 영역, 특히 모터 영역이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초 전에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인지하는 그 시점보다 수초 가까이 먼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뇌 영상에 나타난 어떤 특징을 이용하면은 이 사람이 자신이 뭘 눌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도 전에 사실은 그 사람이 뭘 누를지를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죠.
뇌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왼쪽 버튼을 누르겠구나. 뇌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활성화된 방식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구나. 라는 걸 이미 1초 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1초 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그 시점보다도 전에 뇌를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두뇌가 결정하고 의식은 나중에 통보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다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뭐 모든 그 신경과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신경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논증이 가능합니다. 자유의지는 정의상 비물리적 영혼이나 정신의 활동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과는 별개의 다른 모종의 활동인 거죠. 약간 이건 사실은 그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적인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 행동에 관련된 모든 일은 물리적인 두뇌가 결정해요. 따라서 자유의지는 행동을 산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뇌가 다 결정했으니까 자유의지는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물론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전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결정했다. 첫 번째, 자유의지는 비물리적 영혼이나 정신적 활동. 요 전제 자체가 좀 사실은 데카르트적인 그런 심신 이원론을 깔고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 또는 정신 이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비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딱 물리적인 것과 별도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얘기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살짝 봤듯이 이미 자유론자들의 그 얘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숨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결심 이전에 어떠한 물리적 사건으로 결과를 결정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선행 조건으로부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유론자들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선행 조건이 결과를 결정한 게 아니면 물리적이지 않은 모종의 무언가가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지금 자유론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식이나 뭐 정신이나 아니면 뭐 자유의지나 뭐 그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하는, 그게 바로 사실은 물리적이지 않은 무언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 자유론자들이 이미 벌써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유론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을 깔하고서 니네 말이 맞다면 니네 말이 맞다고 쳐도,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미래의 결정을 누가 다 해줘요? 두뇌가 다 해주니까, 이미 물리적인 두뇌가 해주는 거니까, 물리적인 두뇌가 결정해준 거니까 자유의지, 물리적이지 않은 비물리적인 무언가는 행동을 결정짓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곤란한 문제는 바로 책임 문제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은 물리적이고 정신 역시 두뇌의 작용이 이미 밝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선행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가정해 봐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주장들, 입장들을 다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자, 이 세계에서 갑돌이는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집에 값비싼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자, 저는 갑돌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한 결정론을 받아들일 경우에 갑돌이의 행동은 뭐예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러면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비난하지 않죠. 비가 내린다고 비난할 거예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갑돌의 행동도 자연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행동들이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갑돌이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교재에 보시면 양탄자를 물어뜯어서 양탄자를 망가뜨린 개를 벌 주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개는 왜 벌 주죠? 그거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교정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겠죠. 어떤 가지면 안 돼, 안 돼, 아니면 하면서 이제 먹을 거를 잘 안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개 행동 교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벌 주는 것과 매우 비슷한 하겠죠.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인간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갑돌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간 갑돌이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갑돌이에게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처벌을 받은 갑돌이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행 조건을 받아서 이제 이런 입력을 받아서 갑돌이는 행동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이러면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미래의 행동을 교정시킬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인과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갑돌이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는 없어요. 처벌은 있을 수 있지만 죄는 없어요. 맞죠? 처벌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인과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제가 치워가지고 치워서 제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것뿐인 거죠. 돌을 치우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어색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또한 다 결정된 거죠. 결정론에 따르면 이 또한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게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을 주고 하는 것 역시 다 결정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책임을 묻는 건 아닌 거죠. 자, 이런 그 어색한 점 때문에 그 자유론자들은 거꾸로 자유의지 대신에 결정론적 직권을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유는 결정되지 않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죠. 그 많은 경우에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아요. 우리가 관찰하는 인과관계는 엄밀하게 보면은 결정론적이라기보다는 확률적이죠. 사람들 보세요. 동일한 질병을 받는 환자들에게 동일한 치료한다고 다 결과가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결과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회복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아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결정론자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 자, 그 동일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정확히 동일한 상태냐? 아니라는 거죠. 환자들 다 달라요. 저 사람 저 사람 다 체질이 다르죠. 완벽히 동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동일할 리가 없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동일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각각 개별 환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는 게 요거밖에 없고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몰라요. 알면 치료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대충 동일하게 치료할 뿐인 거죠.
그런 걸 모두 안다면 우리는 다 그 환자에 딱 맞춰진 그런 안성맞춤, 그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돼요. 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치료를 주면은 그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확률이 한 60%다. 뭐 이런 확률이 있는 건데 그거는 세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에 의한 확률과 세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결정론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비결정론이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라도 미래가 결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례들은 뭐예요? 다 애초에 동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소지가 다분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의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양자역학을 동원해서 반론을 또 펼칠 수도 있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실제 세계는 근본적으로 비결정적이에요. 저기 보시면 여기 방사성 원소가 우르르 모여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100개라고 해보죠. 100개보다 더 많은데 맞나? 100개 정도 되나요? 100개의 원자가 있다고 해보죠. 자, 이 100개 중에 반감기가 만약에 반감기가 1년이라고 해보죠. 그럼 반감기가 1년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100개의 원자 중에 그 절반인 500개가 붕괴해서 다른 원자로 바뀔 거라는 걸 말해줘요. 결정돼 있죠.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칙이에요. 일종의 법칙이죠. 100개의 원자가 있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중에 50개가 정확하게 거의 50개가 정확히 붕괴돼서 다른 원자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줘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느 원자가 붕괴할지는 완전한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요. 도대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애가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이렇게 막 방출하는데요. 자, 헬륨 원자 핵이죠. 자,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알파 붕괴를 해요. 애들이. 자, 근데 이 수많은 원자 중에서 왜 하필 얘가 붕괴하는지, 왜 그 다음엔 또 얘가 붕괴하는지, 또 그 다음엔 왜 얘가 하는지, 왜 얘가 아니라 얘가 붕괴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단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특별히 왜 하필 얘가 붕괴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원인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히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양자역학에서는 얘기해요. 양자역학이 맞다면. 즉, 자연은 완벽히 비결정론적인 확률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뇌가 우리의 선택이 그 직전 물리적 상태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비물리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 물리적인 사건 내에서 결정이 애초에 안 되어 있는 거죠. 뇌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논변에서는 어떤 비물리적인 어떤 정신, 비물리적인 영혼 이런 것들은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 정신 자체도 비결정론적인 세계 속에 구성된 어떤 장치인 뇌도 어떤 비결정론적인 장치인 거죠. 비결정론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걸 가정하게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도 설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하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양자역학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느 원자가 붕괴할지 언제 붕괴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난수 발생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난수를 랜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이런 누군가가 자유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뭔가 꺼림칙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양자역학은 사실은 미시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해줘요. 원자들의 세계, 전자들의 세계에서는 성립하는 얘기죠. 그 비결정론은. 하지만 미시세계에서의 비결정성이 곧장 거시세계의 비결정성을 함축하진 않아요. 우리가 제가 컵을 들고 말고 하는 이 거시적인 행동이 양자역학적 그 미시세계의 비결정론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컵을 들고 말고 하는 거시적인 행동을 낳는다라고, 거시적인 어떤 그 비결정성을 낳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리학 학자들도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게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미세계에서는 분명히 비결정적인 게 맞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시적인 물질들은 매우 결정적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미시세계의 비결정성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물질들, 특히 예를 들면 뇌의 어떤 작용이 에서 어떤 비결정성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훨씬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고 논증이 필요하죠. 실제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펜로즈라고 하는 물리학자를 보면은 뭐 양자 중력 뭐 어쩌고 하는 이론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막 이제 이론적으로 막 만들어내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주류 입장은 아닙니다. 매우 비주류적인 입장 중 하나고요. 자, 그리고 한편 만약 이걸 받아들여 보죠. 미시세계의 비결정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의 뇌가 비결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양자역학적인 비결정성은 완전한 우연에 불과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어느 원자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킬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완벽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에요. 자, 그럼 완전한 우연에 불과하니까 이러한 종류의 비결정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종류의 그런 자유를 산출할 수 없죠.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유는 뭐예요? 그냥 결정된 게 아니에요. 미래가 그냥 결정된 게 아니죠. 우연히 결정된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돼요. 우연히 결정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그 비결정론으로는 역시 행위의 책임이 산출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론을 받아들이든 세계의 완벽한 비결정론을 받아들이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없는 거죠.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곤란한 느낌이 있죠. 또 바로 요 직관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유는 우연이 아니다 거죠. 자유와 우연은 별개다. 그리고 자유는 특정한 종류의 인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 내가 나에게 기인한 결과라는 내가 어떤 스스로 선택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거는 나로부터 기인한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정교화한 게 바로 이제 약한 결정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계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자유의지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관은 뭐냐면 자유의지는 원인이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이 특정한 종류의 원인일 때 그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종류의 원인이냐? 나에 기인해야 되죠. 나로부터 기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로부터 기인한 행동이라는 거는 좀 더 그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냐? 그러면 일단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상상해야 돼요.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등등이 있다는 걸 일단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이유를 숙고하는 거죠. 아, 얘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좋고 쟤를 선택하면 저런 일이 좋고 얘를 선택하면 저게 나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 욕구들이 이제 경쟁하겠죠. 아, 얘를 결정하면 저런 욕구가 실현되고 쟤를 결정하면 선택하면 다른 욕구가 실현되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결국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욕구들이 그걸로부터는 실현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욕구들을 이제 자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통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행동이라면 걔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자유의지는 비물질적 영혼 같은 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순수히 뇌에 의한 작용이라 하더라도 뇌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 선택지가 일단 여러 선택지가 열거되고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선택지인지 뇌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또 뇌가 여러 선택지에 따른 어떤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욕구들을 통제해서 아, 저건 좀 참고 얘를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자 라고 뇌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가 결정하냐 아니면 어떤 모종의 다른 비물질적인 영혼이 결정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비물질적인 영혼 같은 거 필요하지 않고 뇌가 그냥 결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단지 그 뇌가 이러한 일, 이러한 일, 이러한 일을 다 거쳐서 행동을 결정하기만 하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되는 거죠. 이때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은 뭐랑 구별되는 거냐면 내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무의식적 행동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걸을 때 저의 발의 각도라든가 무릎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죠.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죠. 자, 다리를 요만큼 이렇게 무릎을 이만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요만큼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죠. 자, 제가 걷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걸을 때 매 걸음에 그 제 다리의 움직임을 제가 의식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의식적이거나 아니면 반사적이거나 이런 행동들과 대립시켜서 이제 그것과 구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에서는 이런 식의 행동을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인과적 결정 자체는 자유의지를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인과적으로 다 결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 휙 날아와서 제가 피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제가 의식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건 사실 거의 뭐 제가 소리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어떤 공이 확 날아오는 바람에 제가 반사적으로 피했다. 이런 거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닌 거죠. 반면에 제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한참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면 숙고를 통해서 결정하면
오늘은 뜨거운 국물을 먹는 건 좀 포기하자. 이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물론 미래는 결정되어 있을 수 있고 인과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었죠. 따라서 달리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죠. 달리 선택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양립 가능론에서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이제 둘 다 이제 그 채택하는, 둘 다 수용한 그런 선택지를 둘 다 그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요때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고 했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과 우리 세계가 결정되어 있다는 두 직관은 충돌한다. 양립 불가능하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양립을 시킨 거죠? 그 트릭이 뭘까요? 바로 자유의지의 개념을 바꾼 거죠. 자유의지의 개념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뭐예요? 달리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자유의지죠. 하지만 약한 결정론에서는 자유의지란 개념을 바꿔서 의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달리 선택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만 거쳐서 일어난 결정이면 그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말하자고 하는 거죠. 그냥 말 바꾼 거예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장난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재, 그 토마스 네이글도 이런 식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 자기는 불만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이걸 이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건 말로만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일 뿐이지 결국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한번 이 직관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우주의 모든 것은 물리적이고 정신 역시 두뇌의 작용이 이미 밝혀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결정론적인 직관을 채택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지갑을 흘렸는데 갑돌이는 이걸 돌려줄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져갔어요. 아마 가져가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돈이 급하다. 지금 내일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이 돈이 지금 없으면 그 집세를 못 내겠어. 그 지갑을 흘린 사람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지금 내 사정이 더 급하니까 지갑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라고 했어요. 갑돌의 결정은 자유의지에 따른 걸까요? 자, 방금 전 이 약한 결정론자들의 그 정의에 따르면 어때요?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상상했죠? 돌려줄까 말까 두 가지 선택지를 상상했고 그 이유도 숙고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자책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겠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감수하고서 이 사람은 이제 가져간 거죠, 지갑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만족하죠. 물론 여기 말로는 안 써놨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갑돌의 결정은 이 사람들의 정의 방식에 따르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인 거죠. 하지만 앞서 정신 역시 두뇌 작용이라고 다 가정했어요. 어때요?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인가요?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직관에 맡겨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연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에 따른 이런 상황에서도 갑돌의 결정을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그럴듯한지 한번 따져보시고 그게 어떤 귀결을 가지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또 이런 걸 해보죠.
모든 일이 선행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를 가정하죠. 자, 모든 게 다 미래가 다 운명지어져 있어요. 자, 이 세계에서 비서와 바람이 났어요. 갑돌이가. 또 갑돌이가 또 나쁜 짓을 할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미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혼을 안 해주겠대요. 부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서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부인을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평소 부인이 몰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이제 몰래 고장을 냈고 부인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갑돌이는 부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요? 자, 이걸 먼저 따지기 위해선 갑돌이의 결정은 자유의지에 따른 걸까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약한 결정론자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싶어요? 이건 역시 다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인 거죠. 자, 이 갑돌이는 어떤 선택지를 그냥 부인과 계속 살면서 바람을 필지, 부인을 없앨지, 그냥 이혼을 계속 요구할지 등등등을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숙고에 의한 선택이라고 했을 때 이 행동 역시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고 따라서 잡돌이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약한 결정론자들은 얘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토마스 네이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과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그런 결론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자꾸 제 마음속으로 자꾸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결정론자들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죠. 결정론도 수용하고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한다고 수용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책임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들의 정의 방식에 따른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그게 마음으로 이렇게 가질 않아요. 토마스 네이글도 그런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입장. 자,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강한 결정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론. 두 입장은 둘 다 뭐예요? 양립 불가능론자예요. 양립 불가능론이에요. 자유론적인 직관과 결정론적인 직관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거고 결정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책임 문제를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세계가 결정되겠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는 입장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자유론의 이론 입장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역시 뭐예요? 책임은 없는 거죠. 왜냐?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또 책임이 없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거죠. 우연히 결정된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제3의 선택지가 뭐다? 양립 가능론인 거죠. 여기서 약한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에서 바꾼 거죠. 자유의지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개념을. 그 뜻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결국 말장난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이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들을 이미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왜냐면 사전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원하는 결과 책임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해결책으로는 개념을 바꾼 것만으로는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이게 단지 우리의 어떤 사변적인 노름만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호소하죠. 제가 술을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판결이 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술을 많이 마셨거나 또는 뭐 약물에 취해 있었다거나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 그런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감형이 되죠. 또는 심지어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죠. 왜냐?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과실치사로 이제 그 죄목이 바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죠. 사실 보통 그런 식의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판결 소식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술 먹었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어, 더 이제 그 양형을 더 증가시키면 증가시키지 그걸 감형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의 분노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바로 요 근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런 판결을 내는 거고 우리나라 법에 바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그런 조항들이 근거 조항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쩌면 죄를 묻는 책임 문제와 처벌하는 것들 등등등과 이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왜 처벌하느냐 이 문제에서 단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결국 교정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감형의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의 문제와 한번 접목시켜서 고민을 더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수업에 대한 과제는 하루 이틀 있다가 좀 있다가 과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거 여러분들 과제를 풀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